빅히트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미.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이미 발표한 게 메타버스에서 일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책은 바로 게임 인류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10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라고 하고요. 게임과 소통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예. 메타버스라는 네. 키워드가 핫하면서 네. 교수님도 같이 함께 유튜브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에 대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서로 이제 메타버스와 기업고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게임 인류 책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 책은 게임 인류 책이면 게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담겨 있나요? 게임을 잘하는 건데 네. 레벨을 빨리 올리는 잘하는 건 아니라 네. 게임을 정말 즐겁고 정말 나의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게끔 참되게 즐기는 방법?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고 네. 또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은 건가요? 일단 게임을 싫어하는 분들이죠. 네네. 혹시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결정권자 중에 게임 나는 잘 모르는데 뭔가 게임 관련된 일을 해야 돼. 네. 또는 이제 현재 주변에서 봐도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네. 게임은 나쁜 건가? 이런 거 네.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게임이 많은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이 왜 사람을 매료시키냐. 네. 요거 가지고 나는 게임 힘을 갖고 어떤 제품 개발하고 싶다. 마케팅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야, 게임 매료라고 하니까 요거는 예전에 어떤 질문인데 교수님 네.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게임에 빠져들잖아요. 네. 사람이 게임에 그 중독제 정도로 빠져들게 하는 그 매료점이 뭔가요? 우리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 리니지 매니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 팬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지금은 아니시지만 네. 예, 그때 이제 NC 주식을 사셨었으면 또 지금 더 넓은 오피스에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런 시그니엘. 예. 다시 원래대로 질문 돌아가 볼게요. 작가님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 네. 우리 작가님도 아마 제가 그냥 짐작하기로는 네. 리니지 같은 게임을 보게 되면 새로운 공간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렇죠. 탐험하는 거. 너무 탐험. 재밌죠. 너무 재밌죠. 아이템이 새로 나오고. 네. 탐험의 재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서 뭔가 얻어가잖아요. 아이템도 막 빌드업 해가지고 더 센 거 만들고. 보상. 그렇죠. 성취. 세 번째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 있잖아요. 네. 원래 알던 친구나 거기서 새로 생긴 친구들. 네. 소통. 탐험, 성취, 소통. 이 세 네. 가지가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요소인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리니지를 했던 게 조금 후회스러운 게 그 게임상에서 저는 너무 잘 나갔어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기사를 했었는데 네. 좋은 검을 들고 있었는데 현실에 저는 네. 굉장히 좀 너무 네. 보잘것없는 거예요. 네네네. 이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자식이 게임하는 네. 게 싫은 이유가 예. 요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자녀분들은 예. 자기가 만약 학업 성적이 안 좋거나 다른 게 별로 뛰어나지 않지만 네네. 게임상에서 자기가 너무 강하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네. 주잖아요. 예.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좀 아니고 예. 이런 거 때문에 좀 부모님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타당한 걱정이긴 해요. 네. 사람이 결국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게임 속에서만 만족감을 추구하고 네. 현실에서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네. 이거 당연히 문제시 되는데 반대로 그걸 약간 뒤집어 보면 현실에서 이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냐를 봐야 돼요. 어른들도 직장인들 다 열심히 일하고 제가 만난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지 않는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1등이 아니라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4등급, 6등급, 7등급 나와도 네. 부모님들은 너 1등급, 3등급에 못 들어가니까 네. 더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건데 네. 게임 속에서는 성과가 피드백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바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 예. 그럼 그 위로를 우리 부모님들이나 좀 주변에서 오프라인에서 좀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생활이 번잡스럽잖아요. 근데 위로해 주시기가 본인도 지쳐있긴 한데 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틀린 거 갖고 오게 되면 너 왜 5개 틀렸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네. 와, 너 25개나 맞췄구나. 이런 얘기 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없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나 칭찬이 사실 우리 아이들을 게임보다는 현실에 조금 더 다가오게끔 하는 요소죠. 알겠습니다. 교육적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예, 예. 그 온라인에 붙는 세 번째 물결이 있다고요. 메타버스인데요. 일단 버스는 아니고 메타버스긴 합니다. 네. 일단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뭔데요? 첫 번째는 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내가 90년대 후반에 되게 아까운 게 있었다. 인터넷 버블기 막 주식과 올라갈 때 그때 그쵸. 주식을 한번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회하는 지점이 2007년도
아이폰 나온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주가가 올라갔더니 그때 이후로 확 올라갔거든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주식 안 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사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1차, 2차 웨이브가 있었고, 지금 서드 웨이브가 네. 메타버스가 또 인류를 디지털 공간에서 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인데,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인터넷, 네. 두 번째 스마트폰은 네. 이거는 뭐 과거의 역사적으로 정해진 팩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메타버스는 완전히 정해질 미래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인 건가요? 일부는 이미 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3월 달에 상장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로블록스 같은 회사들도 보게 되면 네. 이미 기업 가치나 자본 흐름을 보게 되면 현상적으로 뭔가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 반면에 미래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나온 지가 한 5년, 10년 후부터 더 폭발적으로 가치가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쓰인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가치는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로블록스가 그 게임 하나로 상장 하루 만에 이제 시가총액 43조 달성했던 거잖아요. 주가가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어느 기준으로 정도 보니까. 되나요?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한 네. $8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섭섭해하시는데, 네. 국내 기업 시가총액 한 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국내로 보게 되면. 게임주 중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 예. 10이 아니라는 건 거의 현대차 예. 그 정도 수준급이라는 예, 거예요. 웬만한 제가 뭐 어떤 전자회사 대비는 기업 가치가 거의 2배 정도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전자회사 대비. 지금 로블록스 주가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예. 교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사실 다른 데 투자는 했는데, 로블록스는 아직 사실 약간 관망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왜요? 이 기업 가치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로블록스가 미래에 더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 로블록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워킹 플랫폼.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대로 지금은 주로 이제 아주 연거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인데, 네. 그게 아니라 저와 같은 또 작가님과 같은 좀 더 나이가 있는 분들도 일할 때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린 진화할 거야. 기업의 미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안정성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까? 제 욕심이죠. 다른 데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블록스 게임이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로블록스는 플랫폼 회사예요, 사실. 네. 마치 무슨 쇼핑몰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 제품이 수만 가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블록스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으로 보면 스팀과 같은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는 게임의 개수는 한 5천만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게임 5천만 개고, 얘를 돌려주는 바닥이 되는 게임이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로블록스의 성장은 이제 당연히 메타버스랑 연결된다는 건데, 네네. 이 책에 지금 카피로 보면 메타버스 시대 게임 지능을 장착하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게임 지능은 뭘 뜻하는 건가요? 게임 지능은 네. 이제 우리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본적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게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레벨업? 예, 뭐 레벨업 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게이머들 간의 관계적인 것들 사실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또 게임을 많이 한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 완전 중독이나 에딕션 쪽으로 가는 분들 빼고, 네.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많이 한 집단을 놓고 보면 게임을 아예 안 하는 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지능이 더 높아요. 네. 일반적인 IQ가 높아요, 사실은. 예. 실제로. 실제로 높습니다. 몇천 명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나와요,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럼 이제 게임 지능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게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지. 네.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상의 공간에도 그런 걸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메타버스 공간도 그렇고 실제 공간도 그렇고 사람들을 소통하고 애착 관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사실 근데 게임이란 단어는 제가 지금 한 40이니까 20년 전부터 니인자 그때부터 핫해지기 네네네.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맞아요. 게임이란 단어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그렇고 게임이란 단어도 그렇고 2021년에 부쩍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사실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시점 왜 이게 좀 더 훨씬 많이 들리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게임이랑 하드가 좀 중요한 까닭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진 다음에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관찰된 게 게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래 게임을 잘 안 하거나 아주 쉬운 게임만 하던 좀 흔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하드한 게임이 들어오고 신규 게이머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게임의 매출이나 인앱 결제량도 굉장히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게임이 젊은 층들, 특정 매니아들만 즐기는 놀이문화처럼 인식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네. 아들, 딸 다 같이 하는 그냥 문화구나 하나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키워드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네.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메타버스는 사실 게임하고 또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이긴 하죠. 메타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간이 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중요한 기술들은 게임에서 유리한 게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소통할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의 공간, 가상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찾기 시작한 게 메타버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장이 증가와 함께 맞물렸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게임 산업 요즘에 어느 정도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 산업이 뭐 아직 작년 거 통계 정확히는 안 나서 좀 네. 보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지금 테이블에도 커피가 몇 개 있거든요. 우리가 커피가 몇 개 있는데 스타벅스. 제가 스타벅스 주주거든요. PPL인가요 지금?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광고 꼭 넣어주세요. 제가 스타벅스에 다음 주에 임원진 강연 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예. 제가 딴 얘기를 빠졌네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네. 스타벅스에서 김 작가에 광고 주시면 너무 웃기겠다. 예, 저도 한 달에 끼겠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 커피가 국내에서 한 시장이 13조, 15조 뭐 그렇게 돼요. 엄청 커요. 와, 13조요? 예, 13조가 넘어요. 근데 게임이 그 정도 또 시장 규모예요. 게임 시장이. 예. 우리가 커피 시장 규모 크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왜냐? 그렇죠. 집에도 막 배치되어 있고 다 길거리 카페가 수두룩하니까. 본인들이 다 직접 마시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게임은 나는 안 하는데? 맞아. 안 하는 사람은 약간 예. 배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내가 안 하는데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우리 네. BTS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네. 해외로 엄청 수출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수출되는 건 K 콘텐츠, 한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K 콘텐츠 전체 수출액의 평균적으로 매년 55%에서 60% 사이가 하나에서 나와요. 하나요? 한 종목. 그게 바로 게임이에요. 나머지 45% 정도가 거기 이제 웹툰, 영화, 드라마, 음악, 소설 다 때려 넣어도 45%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산업이에요, 게임은. 책에서도 좀 적힌 내용 말씀드리면 2020년 코로나로 게임 이용자가 50%나 증가했고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는 48%나 늘어남. 말씀하신 대로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3조 원 내외로 국내 커피 시장보다 큰 규모이고 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웹툰, 음악 등 전체 미디어 수출액의 55%가 게임. 국내 게임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20년 기준 17조 93억 원, 2018년 14조 2,900원, 2019년 15조 5,700억 원으로 해마다 9%씩 성장하고 있다. 게임 네. 산업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산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는 의미이다. 이 기회는 뭐 사실 일자리도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 미래의 뭐 전망도 될 것이고 거기엔 또 김작가 TV에 굉장히 걸맞는 투자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교수님은 네. 투자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게임 쪽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항상 이런 말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주식 폭망한다. 주식 성적이 다 안 좋다. 뉴턴이 주식 때문에 망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렇죠. 유명한 일하죠. 근데 네. 교수님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게임 쪽이 전문가신데 또 개인 투자자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럼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게임 산업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좀 우위를 차지하고 계신데 네네. 그 정보에 대한 퀄리티가 많은 것만큼 뭔가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 네네. 교수님은 게임주 뭐 네. 관련된 거에 투자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조금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제학자나 이 산업 전문가들이 투자할 때 실패하는 거에 변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그들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인데 네. 시장이 움직이면 전문 지식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개미나 대부분의 대중은 일반적인 상식들을 갖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겨요. 게임 모델을 놓고 설명을 해보게 되면 게임 이론적으로 주식시장 분석을 해보게 네. 되면 전문 지식과 일반 지식의 싸움인데 네. 제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공부한 건 맞으니까 네네. 전문 지식 갖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제가 보는 거는 네. 당장의 매출보다는 네. 이 회사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콘텐츠의 특성이 정말 이 트렌드에 맞는 건지,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충분히 증가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게임 회사 쪽에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뭐 그런 인재를 많이 뽑거나 네. 지금 당장은 좀 시장에서 냉대를 받더라도 네. 그런 사업 아이템을 잡고 던져보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이 가죠, 저는.
그럼 실제로 게임 같은 거를 투자할 때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분한테 얘기 들었는 게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될지 안 될지가 너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주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예. 뭔가 좀 왠지 교수님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교수님은 그렇네요. 있어야 예. 돼. 있어. 없으면 안 돼. 그런가요? 예. 왜냐면 개인 투자자가 그게 없는데 교수님은 전문가인데. 네. 당연히 이제 게임도 하나 예술 상품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기계적인 거면 뭐 성능, 스펙 따져갖고 딱 나오는데 네. 이 게임이나 그 아티스트들 뭐 아이돌 그룹의 어떤 작품들은 이게 팬덤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팬덤에 그렇죠. 따른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팬덤의 심리는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들을 통해서 네. 이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아닐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더 성능이 좋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팬들의 사랑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지점이에요. 네. 당연히 뭐 어떤 뭐 크롤링을 한 데이터들도 있고 한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이 의견을 교류하는 게시판, 소셜미디어의 정보들을 갖고서 네. 팬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고 뭐 클로즈드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것도 좀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게 되면 가치가 있는 거고 네. 그 회사가 아무리 신기술 새로운 콘텐츠를 막 들이밀어도 네. 기본 테스트에 있는 반응이 냉랭하다. 그러면 사실 초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게임에서 얼리 어댑터 분들의 반응을 되게 네. 초기에 네. 빨리 눈치를 좀 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내세우는 기능이나 그런 거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네. 고객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 들으니까 뭔가 성능 위주로 내세우는 거는 약간 이제 휴대폰에서 약간 갤럭시 쪽이라면 반대쪽이 이제 팬덤이 이제 맞아요. 애플 쪽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면 좀 네. 쉽겠네요. 그리고 아까 또 팬덤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팬덤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BTS가 있죠. 네네네. BTS에 있는 회사 빅히트가 네.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제 뭐 회사명도 바꿨잖아요. 빅히트에서 네. 하이브로 바꿨는데 네. 빅히트는 이제 엔터 기업이라기보다 사실은 빅히트의 인력 중에 상당수가 게임에 있던 인력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아 진짜요? 예, 진짜 많이 데리고 갔어요. 게임 회사 개발진들 오.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 중에 위버스 위버스. 이제 팬과 아티스트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메타버스 같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그 공간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탐험하고 성취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네. 이 작은 앱에서 크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음.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거나 대형 화면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는 답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그렇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적인 상호작용을 잘 집어넣어서 네. 여기를 통해서 더 깊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빅히트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미.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또 VR도 좀 핫하잖아요. 예.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VR 기술 네. 좀 이 부분에서 좀 앞서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는 사실 뭐 2018년도 한 중후반까지만 해도 네. 삼성전자가 많은 네. 제품을 내보이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약간 뜸했거든요. 네. 삼성이 뭐 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 진영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죠. 거의 뭐 전작 대비인 오큘러스 퀘스트 1보다 성능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2배 가까이 좋아졌다. 네. 반면에 가격은 $100 이상 더 내려가서 다운시켰고 네. 지금 뭐 SK텔레콤에서 네. 판매하고 계신데 초기 판매량, 2차 판매량 모두 다 뭐 완판됐거든요, 다.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 거냐면 네. 아이폰이 처음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때 기간 대비 판매량하고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아요, 판매량이 지금. 아 진짜? 예. 아, 그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예. 아이폰은 휴대폰인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저도 바라보면서 신기한 게 왜냐면 휴대폰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고. 그쵸.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필요한 거는 선택형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그 지점이 중요해요. 작가님 잘 지적하셨는데 네.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게임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만 봤을 때는 사실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네. 휴대폰은 범용성이고 얘는 게임 그렇죠. 기기로 보면. 근데 이제 VR 기기가 게임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지금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또 다른 게 릴리즈가 됐는데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해서 페이스북 진영이 이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의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업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 뒤집어 쓰고 게임하고 이거 뒤집어 쓰고 공연도 보고 뒤집어 쓴 상태로 회사에 접속해서 모니터 30인치짜리 한 5개 띄워놓고서 업무도 보고 이 안에서 그 안에서. 키보드 안에서 키보드 이렇게 만지고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 내가 지금 내 책상에 있는 키보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화면에 들어가서 그 화면의 그렇죠. 키보드에서. 예. 야. 근데 대형 모니터가 뭐 정확하게는 뭐 왔다 갔다 하는 30인치짜리가 한 10개 가까이는 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더 이상의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야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앞서고 있는 데들이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거나. 지금 사실 뭐 진영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내년도에 VR 이제 고글을 새로 발표할 것도 나와 있고요. 사실 그 전에 VR 고글은 어떻게 보면 아주 뭐 하이 테크놀로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이미. 이미 VR이 오해의 형태로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만들어진 것들 많이 있고요. 뭐 어떤 팬덤이나 적용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3,000가 넘는 VR 고글. 그건 한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진영은 반지나 이런 장갑 같은 걸 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의 움직임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해서 뭔가 이제 끼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좀 더 편하게 물건이 앞에 없어도 만질 수 있고 뭐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쪽. 그다음에 페이스북 진영은 예를 들어 팔찌 같은 거에서 사람이 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여기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거든요. 그죠. 요거 감지해가지고 어느 지점 만지고 있는 건지 감지할 수 있게. 여기까지 전체 안 차겠는데도. 여긴 팔찌만 하나 차고 있으면.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VR라고 하면 짝꿍으로 나와야 되는 AR. 얼마 전에 MS가 엄청난 것도 하나 릴리즈했죠, 발표를. MS가 비싼 거를 만들어서 몇 년 전부터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잘 안 팔렸거든요. 뭐냐 하면 홀로렌즈. 홀로렌즈. 그게 비싸요. 몇백만 원대예요, 하나당. 근데 그 기기를 국방성하고 미국 국방성하고 몇 조 단위의, 수십조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SF 영화의 군인들처럼 군인들이 맨 아침에 일어나면 군장 입는 것처럼 군장에 홀로렌즈 착용하는 거예요. 이것 끼고 사격 훈련하고 이것 끼면 진짜 코맨드 센터에서 얘가 뭐 보고 있는지 다 데이터 볼 수 있고 적의 모습, 밤에도 얼굴 보이고 총알 날아가는 궤적도 다 홀로렌즈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영화 같은 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작가 TV보다 훨씬 더 큰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프로라든가 김미경 TV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채널 많이 나오시던데 많이 나오시던데 제가 영상 보니까 메타버스가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뭐 이런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실제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 건지. 맞습니다. 10배 이상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애플이나 페이스북 주가를 보게 되면 스마트폰 이후에 올라간 비율이 10배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어떤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유지만 된다고 해도 과거에서부터만 봤을 때도 10배 이상 넘어갈 건 맞고요. 그럼 도대체 뭘로 그렇게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로블록스와 같이 아이들이 게임하는 플랫폼만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산업이 흘러가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기술이 다양한 건데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퍼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일례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가상 공간의 디자인 공간이 마련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그게 더 활용도가 높아졌는데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함께 자동차 디자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먹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흙 같은 걸로 빚고 나무 같은 걸로 만들고 깎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VR 장비 쓰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 모양이 이렇게 둥그러졌다가 납작해졌다가 막 만들 수 있어요. 또 같이 여기 없어도 가상으로.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이런 거가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인피니트 오피스처럼 산업의 전반적으로 아주 일상화가 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이미 발표한 게 자기네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도 재택근무를 표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우리 업무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럼 어디서 일하는 거냐? 메타버스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개인이 쓰는 소비재 제품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B2B 그러니까 기업에 판매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군 자체도 메타버스로 다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의 변화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의 시초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하나의 산업혁명. 우리가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난 경영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해서 제가 강연 이렇게 드리면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몰랐는데 김 교수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4차 산업혁명 같다 그냥 이게 이렇게 생각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시초니까 사실 NC소프트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뭐 지금 거의 테슬라든 애플이든 한 그 시초로 돌아가면 굉장한 주가가 이제 저렴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 메타버스와 게임 관련해서 요 시초에서 뭔가 좀 가능성을 보이는 여러 가지 미국의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인프라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콘텐츠가 있는 건데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별로 메인 사업자가 있고 이들을 도와주는 어떤 서드파티나 기술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것들은 주로 큰 회사들이죠. 만약에 뭐 인프라에도 많이 투자되는 게 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들, 네. 그다음에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그래픽적인 기술들, 언리얼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네. 반면에 아까 VR 장비도 이야기했는데 VR에 보면은 어떤 디스플레이나 센서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쨌든 가상 환경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화질의 뭔가가 필요할 것이고 뭔가 네네. 그래픽으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엔비디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엔비디아나 그래픽 생각하면 사실 그 그래픽 카드 네. 물량이 이제 동날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가상화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메타버스 시대에 가상화폐랑 블록체인 네. 이게 좀 연결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뭐 암호화폐를 많이 만들고 거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네. 암호화폐 자체를 사고 팔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건 되게 어떻게 웃긴 거예요. 달러화가 만약에 달러화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네. 그러니까 달러화로 뭔가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달러화를 제가 1,000원에서 작가님한테 1,200원을 팔고 작가님 달러를 누구한테 1,300원을 팔어. 이 달러화 자체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 아니, 이거 자체 물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치. 달러로 내가 뭘 사겠다는 그쵸, 건데 그쵸. 달러가 물건이 돼서 서로 사고 파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건데, 그럼 이 달러 자체가 통용 가치가 생기면 실제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통용 가치를 써먹기가 좋은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 공간인 거죠. 네. 또한 블록체인 얘기하면 빼먹을 수 없는 NFT. 네. NFT가 뭐 사실 거품이다 보다 말도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 안에는 상당 부분의 재화가 디지털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네. 디지털 재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가 또 저작권도 그렇고 유니크하다라는 걸 보장을 잘 못 해줘요. 만약에 메타버스 안에서 입고 있는 자켓이면 디자인이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네. 근데 현실 세계 물건은 아니잖아요. 옷가게에서 사도 내 것이 되고 리폼해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가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기술로 NFT가 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NFT가 그렇게 각광을.